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나만의 뷰 혹은 저 전문가의 뷰, 어떤 책으로부터의 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여러 가지 뷰 중에서도 IMF는 어떻게 2025년 세계 경제를 보고 있는지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이 과연 대공황을 불러올 것인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신데 IMF는 지금 세계 경제를 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마치 지구본이 놀이기구인 줄 아나 봐요. 자기 나라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혹은 세계 200여 개 나라를 혼자서 뒤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좀 배 좀 집어넣어라, 이런 말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도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2025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저성장 고착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부제로 깔려있는 이 critical juncture,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critical juncture,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 그리고 policy shift, 정책적인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정책적인 시프트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든 시대와 트럼프 시대에는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역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피벗이라는 이 통화정책 기조도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이니만큼 정책 기조가 역시 바뀌고 있는 국면인 거 맞죠? 그러니까 재정정책 사이드에서도 봐도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봐도 지금 이 경제는 매우 중대한 크리티컬 정처에 해당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시 IMF 총재가 세계 경제는 at a critical juncture에 놓여 있다 라고 이 경제전망 보고서가 시작합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리세션을 정말 반드시 불러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더 weaken, 약화시킬 수는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 보호무역 조치들이 단행되면 세계 교역량이 축소되고, 그러면 교역량이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각국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게 세계 경제를 더 저성장하게 만들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을 주목했다라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중대한 시점이 찾아왔다, 크리티컬 정처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GDP 그로스를 보면 세계 경제도 2025년 전망치인 거예요. 근데 2025년 경제가 월드 GDP 증가율을 보면 2015년보다 오히려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 중국도 과거의 고성장을 못하고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 선진국도 신흥국들도 유로존도 다 매 한 가지 과거의 고성장세에서 이제 한풀 꺾인 채 내려와서 저성장이 만연해 버린다라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팽배하게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버롤, 전반적인 불확실성도 올라가고 있고요. 파란색이죠. 그 밖에 TPU라고 합니다. TPU 같은 경우도 주로 트레이드 팔러시, 이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고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그게 바로 EPU인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확실성은 마치
여러분이 뭐 10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져요. 그럼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잠깐 멈추거나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불확실해지는 것은 안개가 자욱해진다라는 것과 유사하고, 그렇게 안개가 자욱해지는 국면에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그게 세계 경제가 더 저성장, 고착화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세계 경제 성장률로 보아도 그렇지만 글로벌 아웃풋 갭으로 보아도 소위 세계 경제가 평년에 혹은 잠재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 성장치를 아예 밑돌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럴 만한 외재적 충격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정상적인 국면으로 거의 점진적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다시 25년 들어서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정말 중대한 시점이다 라고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웃풋 갭이라는 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나라가 0이라는 그 평균선이라고 해볼게요. 0이라는 지점으로부터 보통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인플레이션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지점으로부터 껑충 대부분 올라가 있죠. 특히 이 앞단에 있는 나라들, 폴란드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종류의 나라들은 결국 성장률은 주춤한데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너무나 높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만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느냐, 어떻게 정책을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순간이다 라고 IMF는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아직도 잘 나가는 겁니까? 미국 예외주의 이제 꺾인 거 아닙니까? 이런 달러 패권도 점차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의 성장세의 흐름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예외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적인 샘플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나름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팬데믹 때, 팬데믹이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 점선처럼 경제가 성장했었을 텐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움푹 패였던 거죠. 빨간색처럼. 그리고 2025년에는 오히려 그 밑으로 밑돌지 않고 이 점선을 웃돈 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 페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로버스트하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연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했죠. 그리고 회복은 되고 있으나 과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5년은 2024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역시 미중만 비교해봐도 미국은 예외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밖에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요? 유로존 보세요. 역시 코로나19 충격, 2025년 관세전쟁의 충격, 브라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의 충격, 미미하나마 관세전쟁의 충격, 2024년보다는 그 기준선보다 벌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나라들 볼까요? 선진국 권역들을 총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 그리고 역시 2025년 관세전쟁의 충격, 또 신흥개도국들을 볼게요. 그러나 이 신흥개도국 중에는 중국과 브라질을 앞에 보여드렸으니까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을 뜻하고요. EMDE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둘 다 앞에 보여드렸던 미국, 유로존을 제외한 선진국, 역시 신흥국들도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GDP 성장률이 과거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지도 못한 채
다시 또 다른 관세 전쟁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 고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예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IMF의 전망임에 해당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왜 이렇게 미국만 예외가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또 수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한 가지 단적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대부분 24년 들어 꺾이는데 대부분.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까지도 바이든 행정부가 IRA 칩스법 등을 가동하면서 미국의 공장 져라, 미국에 투자하라 라고 유인을 해왔고 25년에도 관세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많은 무역협상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그래요, 관세 면제해 주세요, 우리 미국에 더 투자할게요, 이런 입장의 제스처를 취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더 늘어나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예외가 되는 이유는 어쩌면 자국에 투자했을 자금을 혹은 미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에 투자했을 자금을 미국으로만 몰빵하다시피 움직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기조에서 세계 경제 어떻게 IMF는 전망하는지 요약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지만 어쨌든 발표한 것 기준으로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 관세율은 정말 1930년 대공황을 불러왔었던 스무트 홀리법이 단행돼서 쓰던 그 지점보다도 관세율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긴 하죠.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리고 기저효과에 따른 나름의 반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이후 세계 경제는 3.5, 3.3, 3.3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IMF가 전망하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3.8%에 달합니다. 그런데 만성 3.8%가 안 되는 3.5%도 채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25년 1월에 IMF가 전망했을 때만 해도 세계 경제는 그래도 한 3.3% 성장세를 유지할 거야,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했는데 그 전망치마저 2.8%로 낮춰 잡은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성장인 것이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에서 더더 저성장, 이렇게 국면이 바뀌는 거죠. 물론 2.8% 성장하는 세계 경제를 가지고 대공황이다, 경제 위기다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렵겠죠. 저성장이라고 현재까지는 칭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가혹하기나마 너무 어려운 경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200여 개 나라의 가중평균을 내린 이 성장률, 가중평균 성장률이 2.8%라고 한다면 몇몇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하기도 하고 몇몇 국가는 더 심각한 저성장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몇몇 국가의 경제 위기고 몇몇 국가의 경기 침체인 건 맞지만 세계 경제가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다 혹은 경제 위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IMF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몇몇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그것마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신 것처럼 세계 경제는 글로벌 다이버전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파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서로 파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국이 살고자. 근데 그런 전제하에서 시나리오, GDP에 미치는 그 충격이 글로벌 다이버전스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거기서 트레이드 월, 더 많은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또 거기서 더 간다면 빨간색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글로벌 언서튼티가 더 추가된다면, 또 불확실성이 더 점증된다면 노란색 같이 가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금융 여건마저 더 타이터해진다면, 더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바뀐다면, 경색된다면, 금융 경색이 같이 맞물린다면 정말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GDP 영향은 25년, 26년 더 충격적일 수 있다라고 여러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 IMF의 전망치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또 화해하는 듯 하다가 다시 싸우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남은 변수들이 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만큼 그만큼 세계 경제가 지금 아슬아슬하다, 크리티컬 정처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미국 경제 전망, 종전 전망치가 2.9, 2.8, 2.7 이었는데 이제 2.7을 1.8%로 미국 경제도 그렇게 높은 고성장세를 유지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다만 미국 경제 성장률을 2% 정도 혹은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이걸 리세션이다, 저성장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로서는 제 생각에는 한 1% 성장만 해도 괜찮은 성장세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GDP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넘고 거의 15배에 가까운데 그 거대한 GDP 규모가 1%씩 증가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1% 증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미국 경제가 저성장이라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아직도 미국 예외주의에 해당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종전의 관세전쟁을 발표하기 전 단계의 미국 경제의 흐름보다는 훨씬 못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미국 보셨다면 이제 중국을 봐야겠죠. 중국 경제도 역시 조정을 피할 수 없다. 25년 성장률, 26년 성장률 각각 다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막히는 것이고 그만큼 막히는 만큼 생산 가동도 줄고 총 GDP의 증가율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면 공장 가동을 줄이게 되면 또 일자리도 위축되겠죠. 그러면 중국 인민들의 소득도 불안정해지니까 내수 경기도 뒷받침될 수 없어요. 정책적으로 아무리 막대한 내수 진작책을 동원해도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면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는 또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정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더 말씀드려야 될지 암담합니다. 제가 지금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허탈한 마음에 웃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종전 전망치가 2.0%였는데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6년도 2.1%로 전망하다가 1.4%로 낮춰 잡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의 조정폭이 가장 크고요. 이 정도의 조정폭은 그냥 비단 관세 전쟁의 여파만이 아니라 25년 1월에 전망했었던 2.0% 전망치에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1, 2, 3월을 지내고 보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4, 5, 6월 동안에도 또 한국도 나름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정책 공백이 있고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동안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개가 거친 것처럼,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기업들이 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잠깐 멈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진흥하고자 하는 유망산업이 다르고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정책 공약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신사업을 이끌고 생산설비 용량을 늘릴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정치적 리스크가 1, 2, 3월 동안에 있었지만 또 역시 4, 5, 6월 동안에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맞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 하는 그 물음표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기업들은 잠깐 멈춰가는 겁니다. 설비 용량을 늘리지 못해요. 신규 채용을 단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화돼서 6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불확실성이 안개가 거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딱히 한국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IMF에 전망하는 그 전망치도 무시 못할 전망치인 겁니다. IMF를 맹신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IMF는 IMF대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IMF 방문도 해봤고 옆에 있는 월드뱅크도 방문해봤지만 그곳에도 정말 세계적으로 저명한 훌륭한 연구자들이 몇백 명씩 포진돼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IMF의 뷰도 충분히 존중하고 그 판단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전망입니다.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미국은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그동안 말씀드려 왔죠. 제 주장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는데 잘 안 믿어주시니까. 근데 IMF가 그렇게 진단한 겁니다.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종전에 전망했던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올려잡은 겁니다. 종전 전망치는 2% 정도 됐는데 지금 전망치는 3% 정도 되는 겁니다. 올려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종전 전망치보다 낮춰잡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관세 장벽이니까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일시적으로 물가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과잉 공급이 된다고요. 과잉 공급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더욱이나 세계 전반에 걸쳐서 성장 둔화가 야기되니까 생산 줄죠, 소비 줄죠, 고용 줄죠, 투자 줄죠. 그럼 이게 결국 총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과잉하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는 물가 하방 압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계 GDP 24%가 미국이고 나머지가 대세계라고 한다면 대세계의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물가는 결국 균형점을 찾아갈 텐데 미국 물가 상승률과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균형점을 찾아갈 텐데 다소 대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미국 물가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다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일시적인 상승 압력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것이다 라고 IMF는 이 빨간색 선처럼 미국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고요.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24년보다 25년, 25년보다 26년 추세적으로 좀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가 상승률의 둔화의 근거가 바로 원자재 가격 하방 압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food and beverage 이런 식료품 물가는 그냥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만 나홀로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자극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보시는 것처럼 먼저 유로존 보겠습니다. 유로존의 금리 인하 추세가 종전에는 점선과 같았어요. 근데 빨간색 선, 실선으로 바뀐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왜?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경기가 너무 가혹하게 둔화되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규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미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쉬었다 가는, 천천히 가는 그런 행보로 점선에서 실선으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관세 전쟁으로 일본도 충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테니까 그 충격을 벗어나기 어려우니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 할 텐데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주춤해 버리는,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의 중립금리가 1%를 조금 넘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이런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의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의 중립금리를 추구합니다.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향해, 종점을 향해 통화정책 기조가 단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런 관세전쟁의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선진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프로젝션이 있죠. 얼마나 더 높게 재정을 지출할 것인가.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는 재정을 더 투입할 여력이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 속도가 덜한 겁니다. 또 물가 안정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물가 안정세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재정을 투입할 때다. 우리 한국 경제도 가장 대표적인 예죠. 물가 상승률이 이미 2%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재정도 투입하고 금리도 인하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나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기조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한 것이 바로 IMF가 바라본 세계 경제 2025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거시경제적인 흐름, 물가의 흐름, 통화 재정 정책의 기조,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 자주 유튜브를 넘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오피셜 클럽을 이미 런칭했죠. 매일 아침 굿모닝 마켓이라는 오늘 아침 뉴스를 여러분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또 매주 한 차례씩 줌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말 많은 경제적 질의를 매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월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경제 주제를 선택해서 특강의 형태로 매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에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이 댓글 중에 맨 위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상단에 그 고정 댓글에 안내되는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를 한번 클릭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